내 기억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참으로 많은 죽음을 봤던 것 같다. 지금의 반도 안 되는 키를 가졌을 적엔 집 앞의 놀이터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벌레나 개미들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작은 운동화에 밟혀 짓이겨지는 생명들을 보며 난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다. 어쩌면 생명이란 저 모래 하늘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물론 그때의 어린 나는 모래 하늘이니 생명이니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저 놀이터에 널려서 신경도 쓰지 않는 모래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루는 엄마에게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죽여도 되냐고 물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날 다그쳤고, 어제 먹은 삼겹살이나 저 고양이나 뭐가 다른 거냐고 묻는 내 말에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부터 확실해진 것 같다. 생명의 귀함이란 상대적인 것. 아니, 알고 보면 생명이란 별로 귀하지 않은 것. 아버진 나에겐 무서운 사람이었고, 엄마에겐 종종 나의 생각을 터놓곤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엄마도 나에게 조금씩 거리를 둔다고 느껴지던 차에 엄마가 친구 집이라며 따라오래서 같이 따라간 곳에서 이상한 미닫이 문을 열자마자 생사를 얻어맞으며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에게 무슨 살이 끼었다나.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정확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그게 조금 헷갈린다. 살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살이지? 유년 시절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순식간에 지나갔다. 물론 그 안에서도 참 많은 죽음을 보았다. 몇몇 기억이 남는 것들을 말해보자면, 과학 선생님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부위별로 자를 때 가까이서 처음 들어보았던 죽기 직전 개구리의 혼신의 울음소리,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커다란 수탉이 삼촌의 손짓 한 번에 목이 꺾여 축 늘어지던 모습,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세상을 떠난 막내 삼촌의 사야하게 질린 영안실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런 막내 삼촌의 죽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돌아가신 할머니의 역시나 똑같이 새하얗게 질린 영안실의 모습. 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있는 동물과 사람을 보았고, 생명이란 게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게 뭐가 다르냐고?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때의 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으며 무단횡단하던 장바구니를 든 어떤 아줌마. 큰 트랙에 치여 날아간 아줌마의 몸뚱이는 차가운 한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어났다. 복잡했던 머리가 순식간에 비워지고 무언가 푹 빠지는 기분이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지르는 비명에 잠깐 집중이 깨질 뻔하였지만, 다시 눈을 돌려 바라본 그 몸뚱이에서 계속해서 피어나는 죽음을 보았고, 이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감동? 웅장함? 이걸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경이롭고 환상적이었다. 생명이란 죽는 순간 피어난다. 생명이 귀한 이유는 죽음이 존재해서이다.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한 내 전신은 경직되었고 늘 똑같이 느껴지던 차가운 공기마저도 포근하고 성스럽게 느껴졌다. 난 그 기분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은 참으로 짧았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의 손이 그 식어가던 몸뚱이에 닿는 순간 사람을 다 덮을 듯한 커다란 불꽃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봄까지 견뎌 꽃봉오리가 개화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던 죽음이 사라졌다. 그 아줌마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다. 그냥 피어나던 죽음만 사라졌다. 그게 내 고등학교 때였다.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장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광경이었지만 죽음을 목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피어나는 죽음은 통계적으로 약 1000명. 당연하지만 5천만이 넘는 인구에 누가 죽을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고가 날 만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학교가 끝나면 습관적으로 그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고 또 하나의 죽음이 피어났다. 역시 너무도 아름다웠다. 흩날리는 핏방울과 온기를 잃어가는 몸뚱이에서 피어나는 붉은색의 꽃. 마치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며 손짓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 더군다나 그때의 죽음은 죽음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던 내게 마치 죽음 또한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듯 반가운 손님이 돼서 찾아온 것 같다고나 할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카메라를 샀다. 피어나는 죽음을 사진으로 담으려 무던히도 노력했다. 왜인지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사진은 점점 내려갔다. 함께 버스에 타있던 중년의 남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자, 한때 내 연인이었던 여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한 탓일까. 어느새부터 길거리의 전봇대에 내 사진이 붙어있고 난 도망치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 난 죽인 적 없었다. 단지 나의 곁에서 피어났을 뿐이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그 모래 같은 하찮은 것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피어났을 뿐이다. 내가 도망치는 중에도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건조하고 삭막한 공기 속을 비집고 한 줄기의 산뜻한 바람이 되어 내 곁에서 피어났다. 차가운 바닥과 비좁은 공간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거절했다. 피어나지 못한 그들을 따라가 나무로 만들어진 딱딱한 의자에 앉으니 그토록 간절하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옴이 느껴진다. 언뜻 들려오는 듣기 싫은 환호성을 무시하며 입안을 가득 메우는 침을 삼켰다. 지독했던 몇 년간의 굶주림은 내게 미칠 듯한 허기를 느끼게 했다. 음식 따위로 채울 수 없다. 이 허기를 채우려면 피어나야 한다. 나 자신이 피어나야 한다. 그 와중에도 정말이지 쓸데없이 나에게 할 말 있냐고 누군가 물었다. 무시하려 했지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날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들.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가 내 시야를 방해한과 동시에 역겹게 느껴지는 환호성과 여유가 공간을 울리며 동시에 터져나왔고 잠깐 동안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던 그 역겨운 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내가 피어났다. 망했다. 이 한마디만큼 지금 내 상황을 잘 표현해줄 말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든 승승장구할 거란 허세 가득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야심차게 개업한 가게가 3번이나 망해버리자 더는 무언가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형네 내외가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준 덕에 콘크리트째 인천 앞바다에 가라앉는 꼴만은 피할 수 있었다. 난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처지였다. 그게 매정하다 생각하진 않는다. 당장 지금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으라 한다 해도 내겐 그다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내 숨이 붙어있는 건 그냥 죽어버리게 해도 너무 미안하고 그냥 살게 해도 죄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서였다. 내가 지금 이 꼬라지임에도 일단은 사람인지라 당장 오늘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고 어디서 자야 할까 이따위의 고민으로 공원 화장실에서 하루, 옆 앞에 흡연장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 이제 슬슬 날도 추워지고 있을 곳마저 슬슬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디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을 때 삼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조카 수혁이었다. 그나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건 저 어린애 돈을 뺏어냈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반가움보다는 미안함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삼촌, 한참 찾았잖아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요?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내가 미흡밥도 하건만 형네 부부 몰래 가끔 나를 찾아와주는 수혁이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무어라 말하기가 어려웠다.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랑 밥 먹으러 가요. 저 어제 용돈 받아서 돈 많아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한 위로를 건네는 수혁이를 보니 부끄러워 숨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차마 미안하단 말도 하지 못하고 수혁의 뒤를 따랐다.
알잖아요. 우리 집 부자인 거. 대학 등록금 같은 거 금방 다시 모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무조건 장학금 받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내요. 조카가 사주는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으며 위로받는 꼴이 우습긴 해도 적지 않게 위안이 되는 건 역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죽겠다 싶을 때 혹은 진짜 죽자 싶을 때마다 수혁이는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날 찾아와서는 밥도 챙겨주고 용돈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진작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을 것이다. 미안하다. 삼촌이라고 하나 있는 거 도움은 못 되고 형한테도 미안하고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또 너한테는 특히나 더 미안하지. 몇 년 전만 해도 꼬맹이였던 조카가 언제 일이 커서 듬직한 말을 건네는지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괜찮다니까요. 그냥 며칠 쉬면서 기운이나 모아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어디 방이라도 잡아요. 요새 추워서 밖에서 자면 큰일 나. 5만원짜리 몇 장에 만원짜리 몇 장, 5천원, 1,000원짜리도 야무지게 섞여있는 걸 보니 가진 용돈의 전부인 듯했다. 내가 양심이 있었다면 이걸 받을 수는 없겠지만 추하게도 난 덜덜거리면서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그래도 다는 못 받겠어. 너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야지. 아니에요, 삼촌.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다 아니, 그냥 쓸데없는 데 쓸 거예요. 난 수육의 더듬거림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 다시 얘기해봐. 뺏겨? 누가 학교에서 너 괴롭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긴. 그러지 말고 삼촌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우물쭈물 주저하던 수혁이는 괜스레 눈치를 보다가 누가 들을세라 몸을 낮추어서는 소곤소곤 말했다. 사실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기 좀 그래서 못했는데 학교에서 좀 일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혁이를 독촉했다. 학생회장인 애가 있는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 못된 애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고 뒤에서는 일진같이 하고 다녀요. 몰래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원래 나한테는 별 관심 없었는데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돈 빌려달라고 하대요. 난 안 주려고 했는데 자꾸 협박하고 겁주고. 어차피 선생님들은 자기 믿으니까 뭐든 해도 된다면서. 말 안 들으면 대학도 못 가게 뭉개버린다고. 그래서 용돈 거의 다 뺏기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수혁이를 괴롭히다니. 원래 심성이 착한지라 집안에 홍 누가 갈까 싶어 어디 말할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 새끼는 뭐야? 삼촌한테 말해봐. 안 돼요, 삼촌. 걔네 아빠가 엄청 높은 사람이래요. 괜히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찮으니까 누군지나 말해. 계속 다그치자 수혁이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겠어요. 말해줄게요. 대신 부모님께도 비밀이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걔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예요. 알겠죠?
차진혁. 학생회장 차진혁이에요. 삼촌, 난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서 기어코 가진 돈 전부를 내게 전해주고는 수혁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에코 묻은 돈으로 연명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초에 수혁이 없었으면 어딘가에서 비루하게 객사할 팔자였다. 평생 형네 부부와 수혁이에게 빚을 갚지 못한 채 간신히 목숨만 붙은 채 추하게 연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내 몸뚱아리. 형네 가족에게 민폐만 끼친 죽일 놈이다. 이제 와서 눈치 볼 게 뭐 있고 주저할 게 뭐 있을까?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아니, 빚을 떠나서 수혁이가 고통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수혁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난 내 조카를 잘 알고 있다. 어지간하게 힘들어서는 티도 내지 않는 녀석이었다. 게다가 나 역시 어린 시절 때 지옥 같은 괴로움을 당해봤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엔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수혁이가 나 같은 꼴을 당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학생회장이라는 그 녀석. 그놈을 혼내고 타이른다. 선생님께 말하고 대안을 찾는다. 아니다. 그런 어설픈 것 따윈 어림도 없다. 철저히 짓밟고 괴롭힌 다음 다시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 문득 어린 시절 날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놈의 얼굴이 그 학생회장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난 지금 이 모양의 꼴인데 그놈은 멀쩡히 잘 살고 있겠지.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고 억울했다. 역시 그 차진혁이라는 놈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 지금 내가 무서울 게 있어? 아니, 하나도 없어. 내가 죽는 게 무서워? 감옥 가는 건? 아니지. 내가 주저할 이유가 있나?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놈은? 그 개새끼는 찢어 죽일 놈이잖아.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난 주문을 외우듯 혼자 중얼거리고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할 일. 이미 한없이 망가지고 볼품없어진 내 인생 전부를 내던져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아, 삼촌 진짜. 수혁이가 차진혁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건 그날로부터 5일이 지난 뒤였다. 원한이 가득했는지 범인은 진혁을 납치해 모진 고문을 하고는 결국 고통스럽게 목숨을 빼앗았다. 아직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수혁만은 누가 범인인지 확신했다. 삼촌은 진짜 정말 쉬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말아먹지. 수혁은 개운하다는 듯 몸을 흔들어 보이고는 죽은 차진혁에 말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말했지? 부모 백 믿고 나한테 깝치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어디서 선생 마냥 훈계질이야 훈계질이. 뒤질라고. 선생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수혁에게 분위기 흐리지 마라, 애들 괴롭히지 말아라며 끊임없이 거슬리게 하던 그 학생회장. 수혁은 마음 같아선 애들을 시켜 조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놈도 부모 빼기 제법인지라 고민하고 있던 차였다. 결국 버리는 카드를 이용해서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치워버렸으니 속이 다 시원했다.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삼촌 잘해줬어. 고작 몇만 원에 살인까지 죽여주고. 못했어. 멍청한 삼촌한테는 차라리 감옥이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면회는 안 갑니다. 나도 이제 당신 모르니까. 한껏 기지개를 켠 수혁은 내일 학교 분위기를 기대하며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 세상에 이치들한 것이 그리 단순한 것입니다. 기묘한 도롱이를 쓴 보따리 장소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행이 온다면 행운이 찾아오고 행운이 한번 찾아온다면 다시금 불행이 다람쥐를 쳐오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툴툴거리며 대답했지만 이 장사치는 여전히 당당히 말할 뿐이었다. 행운, 그리고 불행, 이것들이 번갈아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언제 무엇이 올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위적으로 불행을 불러올 수만 있다면 내 마음 내킬 때 운수를 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만 따라준다면 당신이 노름판에서 돈을 잃게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란 걸 잘 알지만 쉬이 떨쳐내기가 힘들었다. 그때 운만 더 따라줬다면, 내가 좀 더 자신있게 돈을 걸었다면, 그렇게 원하던 운 때문에 판을 말아먹은 것만 따져도 대략 반 몇마지기는 될 터였다. 이것이 그 묘책입니다. 장사치는 작은 묘목 하나를 내밀었다. 이 나무는 불행목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가꿔준다면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먹는다면 얼마 안 가 당신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길. 열매 하나 정도면 그저 발을 헛디뎌 생채기가 나는 정도로 별거 아니니까요. 다만 그 작은 불행 하나를 겪고 난다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행운이 찾아옵니다. 일종의 액땜이죠. 혹여 더 큰 행운을 얻고 싶으시다면 열매를 몇 개든 드시고 행운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요? 장사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전 당신의 심장을 원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죽는 날, 그때 제가 당신의 심장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불행목이 당신에게 끝없는 재물을 가져다 줄 터이니 그리 손해보는 장사는 안 했겠습니다. 심장이라니, 죽은 이의 심장을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전 세상 모든 기이한 것들을 사고 파는 장사치입니다. 이는 다 쓸모가 있어서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시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찜찜함이야 있었지만 막대한 재물을 가져다 준다니
못 이기는 척 묘목을 받아들 뿐 별 수가 없었다. 서방님,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내의 말에 불이 나게 밖으로 튀어나갔다. 과연 그 작은 나무에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는지. 기른 지 며칠 만에 버찌 같은 작은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오로코니, 너 이 열매는 절대 손대지 마라. 내 크게 돈 벌어서 호강시켜줄 터이니. 그리고 장모님이 챙겨주신 돈 숨겨놓은 거 있지? 그것도 내와. 혹여나 떨굴세라 덜덜 떨면서 손톱만한 것을 대여섯 개 따내었다. 돈이라니 다시 노름판에 가시라는 건지요? 그러지 마셔요. 이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 하나만 먹어볼까 싶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 열이 확 뻗쳐서 그만. 6알 모두를 입에 털어놓고는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이런! 입에 풀칠하기 힘드니까 더 가야지. 어디 가서 포대자루 몇 개 나른다고 돈이나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금도 융통에 오지도 못할 망정 있는 돈도 숨겨대? 뭘 모르면 얌전히 방에나 들어가 앉아있어. 기어코 숨겨놨던 쌈짓돈까지 싹 끌어서 기세 좋게 집을 나선 것까진 좋았지만 너무 다급하게 나선 탓인지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고랑에 틀어박히고 말았다. 아, 연병 맞을. 더럽게 아프네. 그렇게 쏘아대긴 했지만 웃음이 나오는 걸 멈출 순 없었다. 온몸이 아파하고 여기저기 생채기가 난 데다 옷까지 다 버렸지만 이 불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큰 판으로 가야겠어. 온몸에 느껴지는 고통이 다 돈이라 생각하니 서두르는 걸음에도 지칠 것이 없었다. 내 뭐라 했어? 호강시켜준다 했지? 아내는 줄줄이 엮어온 창거리며 쌀주머니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투전이란 게 그래. 운이랑 기세만 있으면 알아서 돈을 쥐어주는 게 투전판이라 이거야. 내 기세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내니 운만 조금 따라오면 이 정도야 당연지사지. 자,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어디 가서 한 상 푸짐하게 차려와. 술도 넉넉하게 때우고. 이런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시나. 기어코 비싼 고기까지 끊어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야 만족감이 몰렸다. 그리고 만족감 뒤에 찾아온 것은 마땅한 기대였다. 지금은 자금도 있고 운도 따라준다. 그리고 기세도 좋으니 이걸 그냥 썩힐 이유가 없었다. 그 전에야 돈이 떨어질만 하면 슬금슬금 찾아가던 투전판이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였다. 해가 질 때까지 늘어지게 한숨 자고 난 다음 불행 열매를 10개쯤 집어삼키고서 다시금 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후 무시무시한 행운과 또 그에 비하면 사소한 불행들이 찾아왔다. 10개의 불행 열매는 씨암탉에 병아리까지 전부 채간 여우놈이었다. 그리고 20개의 불행 열매는 아내에게
지독한 곧불로 돌아왔다. 하지만 괜찮다. 불행이 클수록 더 큰 행운이 찾아오니 가만히 들어앉아서 좋은 패를 받아들어 돈을 싹 쓸어오면 그만이었다. 그러다 몇 번의 투전에서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지만 슬슬 문제가 생겼다.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불행 열매가 슬슬 끝물을 보여서였다. 좋다는 걸음도 좁았고 정성껏 돌봐보아도 더 이상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걸 보니 지금 달린 게 전부인 듯 했다. 대략 세어보니 50개 남짓. 그 전처럼 10개, 20개 이렇게 나누어도 되겠지만 보아하니 과실이 슬슬 골마가는 듯하여 언제 땅에 떨어져 썩어버릴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래, 원래 한 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크게 걸어야 크게 먹지. 그따위 불행쯤은 기세로 버티고 운수만 뽑자. 50개의 불행으로 어디 하나 부러진들, 누구 하나 실려간들, 뭐 어떠할까? 그 정도면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며 대궐 같은 집에 살만한 돈을 벌 것이 틀림없었다. 때문에 모든 불행 열매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천천히 주변을 돌았다. 혹여나 무너질까 싶어 방 안에도 못 있고 벼락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밖에도 못 있고 나무 밑으로 피했다가 너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창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니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혹시 이거? 난 다급히 방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아내는 방 안에서 눈을 까디집은 채 고꾸라져 있었다. 숨은 붙었는지 움찔거리는 것이 어찌 손을 써볼 수도 있었지만 다급히 의원을 부르는 대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누라 살린다고 이 기어대 기한 눈수를 전부 써버릴 수는 없었다. 세상 두 번은 없을 마지막 기회를 고작 그렇게 날릴 순 없으니 일단 돈부터 따고 나서 생각하자. 난 그리 다짐하고는 서둘러서 노름판으로 향했다. 어째 건이 두 개나 있는 것입니까? 도롱이를 걸친 나그네가 묻자 마을 청년이 대답해 주었다. 부부입니다. 참 기구한 것이 한날의 운명을 달리했죠. 아내는 병으로 경기를 일으키다가 끝내 숨이 멎었고 서방은 요괴한테 당했답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이 심장 뜯어먹는 요괴라도 다녀간 모양이랍니다. 네 참, 이 동네에 요괴라니. 듣자 하니 요새 들어 서방이 큰 돈을 벌어와서 잘 살림만 남았다던데. 하여간 사람 일 한 치 앞도 올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별다른 표정 없이 묵직해 보이는 등짐을 고쳐매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욕심 가득한 인간의 심장은 요괴들이 탐내는 먹잇감이지요. 청년은 끄덕이며 혀를 찼다. 또 한약으로 만들어 사람에게 먹이면 훌륭한 요괴로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나그네의 뒤인 그 말은 청년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야, 새끼야. 어제도 룸빵 찍었어?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최 씨 아저씨가 다가와 내 뒤통수를 때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제 친구랑 그냥 술만 먹었는데요. 아니긴 이 새끼야. 얼굴이 아주 번들번들하구만. 하여튼 이 새끼는 나이도 어린 놈이 못돼 처먹은 것만 배웠어. 내가 너만 할 땐 말이야. 해만 떨어지면 여자들이 줄을 섰어. 이후 상당히 거북할 만큼 저급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길을 막고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난 경직된 미소를 지은 채 듣고 싶지 않은 저 따위의 말들을 견뎌내야 했다. 시멘트 기술 하나는 전국에서도 알아준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은 과언이 아닌 듯 그 지랄 맞은 성격 탓에 여러 사람과 트러블이 나면서도 작업 반장님은 어떻게든 최 씨를 데리고 일하려 애쓰는 꼴이었다. 다행히 아저씨는 적당히 맞장구 쳐주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든 듯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라 이거야. 그니까 너도 잘 알아보시라고. 알아먹었어? 싹싹하게 잘해야 내가 어디 좋은데 데려가 줄 거 아니야. 너 그 취향이 뭐랬더라? 그래, 그 2살 연상의 차분하고 도도한 여자. 하여간 골 때리는 새끼야 이거. 너 아직도 네 취향 맞는 년 찾느라고 몇 번씩 벤치 놓아가면서 없어 뒤지고 다녀? 예?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긴 새끼, 너 매일같이 뒷골목 뒤지고 다니는 거 여기 놈들 다 알아. 적당히 해 새끼야. 뼈사가. 다시금 내 뒤통수를 거하게 후려친 최 씨 아저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갔다. 병신 새끼. 결혼도 못하고 혼자 공사판에서 가진 허세는 다 떨어대면서 업소에다 돈 꼬라박는 것밖에 못하는 실패한 인생. 그런 주제에 나를 자기와 동료로 보는 꼴이 우습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었다. 업소, 이 공사장 사람들 모두가 오해하고 있지만 난 지금껏 한 번도 업소에 간 적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업소에서 불건전한 짓거리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네온사인이 가득한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이 업소 저 업소를 돌아다니는 것은 찾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2살 연상의 여자. 당연히 운명의 상대나 내 취향의 여자 따위는 아니다. 내 친누나. 이젠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내 혈육이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사라진 내 친누나를 찾기 위해서다. 노가다에 지친 몸으로 밤을 새워가며 길바닥을 헤매는 것도, 업소에서 미친 듯이 벤치를 먹이며 아가씨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모두가 누나를 찾기 위함인 것이다. 집 나간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한정적일 테니까. 양복쟁이들에게 끌려나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하고 번 돈을 다 쏟아부어 굶주림에 골골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누나 따윈 그냥 다 잊고 혼자 어떻게든 살자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엔 또다시 길거리를 배회하는 꼴이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약 평생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편하고도 처절한 생각을 하며 살아온 게 벌써 2년이 되었다. 빚은 늘어나고 몸은 망가지고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누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같이 일하는 늑다리들에게 슬쩍 달라붙어 정보를 캐내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리 여의치 않았다. 누나는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했고, 나이 역시 적당히 속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 결국은 내가 직접 보고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성형하건 모습을 바꾸건 나만은 알아볼 자신 있었다. 찾아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무조건 찾는다. 이렇게 내가 다시금 의지를 다잡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씨 아저씨가 내게 다가왔다. 야, 꼴통. 너 오늘 나랑 한잔 때리자. 새끼야, 편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다 찌고 먹어봐야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알 거 아니야.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천박한 소리를 내뱉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없어라도 데려가 주려나 싶어 따라왔건만 간다는 곳이 자기 집이었다. 허허 벌판에 덜렁 있는 낡은 집, 종이컵에 섞어놓은 소주와 맥주, 안주랍시고 꺼내놓은 신김치와 비릿한 두부, 눈앞엔 듣기 싫은 천박한 소리만 늘어놓는 인생 실패자. 최악이었다. 이대로 시간을 버릴 순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슬쩍 눈을 띄었다. 아참, 아저씨.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 좋은 데 데려가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쥐끼가 돌았는지 풀린 눈을 한 채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서 우적우적 씹어먹던 아저씨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웃어댔다. 아, 나 이 새끼. 너 발전했구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새끼가 아주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 하여간 니 꼴통 새끼. 아, 참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새끼 몸부심 좀 시켜줘야 되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난 너스레를 떨며 살살 꼬드겨 보니 확실히 반응이 왔다. 비싸서 차마 가지 못했던 룸사롱에 데리고 가서 물줄을 세우고 진상 손님인 척 누나 또래 여자들을 쭉 세워두고 고를 수만 있으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게 분명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아저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봐, 내가 말이야. 아주 실력 있는 기술자라 이거야. 공굴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여. 이게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벽이 되느냐 예술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공구리로만 예술을 하나? 아니지. 내가 아주 반밀도 예술이거든. 쌍으로 예술을 하는 거지. 알아들어? 예, 알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술 좀 보여주셔야죠. 일어나세요. 제가 택시 부를게요. 하지만 아저씨는 묘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이 새끼가 진짜 맹해가지고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네. 쌍으로 예술을 한다니까. 자, 와. 이 손으로 공구리를 치면 물도 안 새나가고 소리도 안 새나가. 아주 그냥 기막힌 방을 만든다. 이거요. 그리고 이 아랫돌이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놈. 기운 넘치는 이놈을 진정시키려면 돈 주고 사먹는 걸론 부족하지. 시도 때도 없이 비집고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라. 아저씨는 비쩍비쩍 일어나더니 주방 옆쪽에 있는 문을 열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니 아무래도
지하실로 연결되는 문 같았다. 넌 내가 특별히 보여주는 거니까 잘 보고 입당속 잘해. 아저씨는 음흉하게 웃으며 날 지하실로 이끌었다. 싸구려 놈들이 말이야. 비싼 척은 더럽게 해요. 이뻐해 주겠다니까 표독스럽게 어깨눈들 불러제끼고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가며 사람을 아주 병신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어찌하겠어.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지. 예술로다가 만든 방에다 쳐 넣어두고 예술적인 허리놀림을 보여주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지? 너도 매일같이 발정이 난 똥개 새끼 마냥 룸빵 쳐 다니는 새끼니까 충분히 알 거야. 불안감이 몰려왔다. 횡설수설 떠드는 아저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위험한 결론에 다다른다. 아니, 그보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설마 싶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는 이 묘한 느낌. 아저씨는 계단 끝 커다란 철문에 달린 자물쇠를 풀고 육중한 문을 열었다. 불쾌한 냄새가 훅 하고 들이친과 동시에 안에서 겁에 찔린 비명이 들렸다. 아, 씨발 존나 시끄럽네 진짜.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밖에 안 새 나간다고. 예술로다가 작업을 쳐놔서 니년 귀만 아파요. 그러니까 꽥꽥거리지 말고 콧소리나 좀 내봐. 좁디 좁은 콘크리트 방 안, 작은 알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진 방 안으로 팔다리가 묶인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넉마나 다름없는 천을 걸치고 산발이 된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덜덜 떠는 모습. 그 모습을 본 난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래 보여도 얼굴이 제법 반만해. 반년쯤 전인가 노래방 룸빵년 주제에 2차 가자니까 아주 그냥 쌩 지랄을 해대더라고. 넌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몰래 따라다니다가 훅 하고 감아왔지. 반반한 데다 몸뚱이도 쓸만해서 아주 맛있더라 이거야. 그러니 내가 우리 꼴통이랑 나눠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란 거지. 자, 전현이 그거야.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2살 연상의 차분하고 도도한 여자. 어때? 네 새끼라면 후달릴 것도 없이 넙죽 아냐? 난 홀린 듯이 안으로 들어가 웅크린 여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조용히 보고 있자니 여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날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난 확신할 수 있었다. 찾았다. 드디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쁠까? 화가 날까? 슬플까? 전부 맞을 수도 전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 기분이 아니었다. 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아저씨에게 말했다. 네, 제 취향 맞아요. 저 잠시 시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둘이 오붓하게 좀 놀고 싶은데 제가 다음에 제대로 대접할게요. 아저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낄낄 웃으며 말했다. 넌 좋아할 줄 알았지? 실컷 재미보고 느긋하게 올라와. 그러다 이내 문이 닫혔다. 아저씨의 실력만은 확실한 듯 외부의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여자는, 아니, 누나는 아직 날 알아채지 못했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내 쪽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의아함은 당혹감으로, 당혹감은 기쁨으로, 기쁨은 서러움으로 변하며 눈물을 쏟아내었다. 수혁아, 내 동생 수혁이 누나 좀 살려줘.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껏 어떤 꼴을 당해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만했다. 집을 나와서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겠다고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결국엔 유흥업소까지 흘러 들어왔을 터였다. 더럽고 꾸준히 일해가며 하루하루 살아내다가 미친 인간 말종한테 잡혀와서 이 차디찬 냉골에서 놀이개가 되어 추하고 또 처절하게 괴롭힘 당해온 것이다. 많이 힘들었어? 누나는 말없이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난 그제야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놀란 눈으로 날 올려다보는 누나를 보며 난 악에 받쳐 소리쳤다. 매일매일 공사판에서 처절하게 구르면서 기도했거든. 우리 누나, 우리 걔 씨발년 누나, 사기꾼 새끼한테 병신같이 속아서 우리 집안 거덜내고 도망간 누나. 누나 때문에 생긴 빚 때문에 우리 부모님 번개탄 태우게 한 쓰레기 같은 누나가 제발 지옥 밑바닥에 처박혀서 뒤지지도 못하고 갈갈이 찢겨서 뒹굴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자 싶다가도 누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희가 뿌득뿌득 갈려서 악착같이 찾아다녔어. 누나 찾아내서 진짜 내 손으로 온몸을 다 잡아 뜯어버리려고. 근데 지금 누나 꼴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아. 내 표정을 살피던 누나는 너무 미안하다며 다급히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화가 더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에 있는 힘껏 발길질을 먹여주었다. 누나 만나면 진짜 내가 갈갈이 찢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 저 인간 말종 새끼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놈인데 이젠 좀 좋아질 것 같아. 제발 죽지 말고 오래오래 고통받아. 그 꼬라지 보러 자주 놀러 올 테니까. 한동안 발작하듯 용서를 비는 누나를 싸늘하게 보던 난 몸을 돌려서 철문으로 나가 계단을 올랐다. 뭐야? 벌써 올라왔어? 젊은 새끼고 왜 이리 희마리가 없어? 그러게요. 너무 제 취향이었나 봐요. 저 자주 와도 돼요? 제가 아저씨 진짜 스승님처럼 모실게요. 한바탕 호탕하게 웃은 최씨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새끼. 이거 이제야 좀 빠릿해졌네. 오케이, 기분이다. 술 한 병만 딱 사들고 와. 내가 언제든 맛보여 줄 테니까. 기분 좋은 대답에 난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